적립기금이 완전히 고갈돼서 기금이 없습니다. 기금이 없어지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의미가 단순히 연금을 못 받는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이것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만 문제가 아닙니다. 오른쪽 지금 보시다시피 그 연금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을 우리는 부양률이라고 하는데 부양률이 보시다시피 국민연금이 그나마 낮지만 거의 100을 향해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부양률이 그러니까 가입자 대비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훨씬 더 많은 그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오른쪽 표는 사실은 이제 그 보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요율이죠.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인데 앞으로 제일 낮은 선이 그나마 30% 이상 선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현행제도를 그냥 두면 보험료율이 무려 60%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제도가 생깁니다. 뭐 사학연금이 가장 높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그 40% 선을 접근하게 됩니다. 그 보험료율을 소득 대비 보험료율을 40%를 떼는 그런 제도, 또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보험료가 30%가 되는 제도, 이런 제도가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안정화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이 근본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전에 이 재정 안정화의 그 원인이, 재정 불안의 원인이 뭐냐를 갖다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수익비라는 겁니다. 본인이 낸 보험료의 원리금 합계 대비해서 본인이 받는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비율입니다. 1이 되면 낸 것만큼만 받는 것이고 1 이상이 되면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죠. 지금 우리 국민연금은 평균 수명이 2018년 수준으로 고정된다 하더라도 낸 것에 비해서 1.88배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이 연장된다는 가정까지 하면은 2.46배입니다. 이것은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리고 출생 연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여기에 계신 어머님들은 대충 이제 60년생에서 70년생 뭐 그 이상 될 분도 계시지만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연금제도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세대입니다. 여기에 계신 60년대생이 우리 국민연금에서 가장 높은 이익을 보는 세대고 60년생을 기준으로 하면 3.178배, 그 다음에 65년생을 기준으로 하면 3.0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낸 보험료의 3배를 받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낸 것에 3배를 받는 구조 연금제도가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은 바로 연금제도 내부에 있다는 거죠.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연금제도 내부에 저부담 고급의 구조가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소득 대체율로 보면은 이것이 이제 평균 소득자 기준입니다. 이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38.4%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고 저소득층으로 내려가면은 소득 대체율이 1이 넘으니까 100이 넘죠. 그러니까 더 이상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더 이상 높아지지 않죠. 그래서 국민연금의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25년만 가입하면 더 이상 보험료는 내야 되지만 더 이상 연금액이 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입한 기준의 소득 이상으로 연금을 지급하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1이 된 거죠, 이미 저소득층은. 거기에다가 기초연금과 그 위에 퇴직금까지 합하면 되는데 이제 저소득층은 위에 있는 퇴직금 0.14가 없는 거고 이 고소득층은 여기 있는 퇴직금에 의한 소득 대체율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소득 대출은 이 OECD에서 만든 펜션 보고서에서 나오는 것인데 31.2%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쭉 보시면은 거의 그냥 꼴찌 수준이죠.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연금 제도를 바꾼다 하더라도 급여 수준을 깎는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꼴찌인데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소득 보장 문제는 단순히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은 퇴직 직전에 소득 대비해서 몇 %의 연금을 받느냐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사회보험 연금 수급률을 보면은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39.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직영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4%고, 그러니까 사회보험 형태로 받는 어르신은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기초연금만 받는 어르신들이 42.2%가 만들어져서 그나마 전체적인 공적연금 수급률이 높아지는 거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세대도 어르신도 있습니다. 23.7.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 어르신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금 수급률이 낮은 것도 또 하나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창피한 지표 중에 하나가 노인 자살률도 있지만 노인 빈곤율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 가로는 전체 국민의 빈곤율입니다. 세로는 노인 어르신의 빈곤율인데 한국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제일 꼭대기에 있죠. 뭐 거의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40% 수준이죠. 지금 최근에 떨어졌다 하지만 거의 최고 수준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빈곤율은 한 15%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 수준에 있는 나라들은 많죠. 그러니까 평균 빈곤율이 높은 나라는 아닙니다. 전체 국민의 평균 빈곤율은. 반면에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다. 이것은 연금제도가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최근에 작년까지 잘 나갔는데 금년부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입니다. 지난 3년간 굉장히 높은 운용 수익률, 10%대 수익률을 보였죠. 그래서 국민연금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국제금융시장도 불안하고 그 결과로 우리 주식시장도 폭락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5월까지 수익률이 마이너스 4.73%, 작년에 비해서 45조 원을 까먹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연금 역사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높은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을 때 뭘 했습니까? 해외 투자 비율을 높였고 주식 투자 비율을 높였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려운 위기가 와도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0% 가까이 와도 마이너스는 거의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적극적인 투자, 수익률을 높여가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고점도 높았지만 이런 마이너스 수익도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금융시장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금 운용 시스템을 그리고 기금 운용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공무원연금 많이 받고 국민연금 적게 받고 형평성 문제 항상 문제가 되죠. 일단 공무원연금은 4차례 개혁 통해서 보험료율이 국민연금의 2배 수준이 18%까지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수급 개시 연령도 65세로 같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족연금 급여율도 똑같아졌고 연금 수익비, 본인이 부담하는 것에 비해서 받는 것의 비율도 이제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 연금개혁을 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외형상 수익비는 같아졌다. 그렇지만 그리고 이 오른편에 지급률이 사실은 공무원은 1년 가입하면은 1.7%씩 급여율이 올라가는 데 비해서 국민연금은 1%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에게는, 일반 국민들은, 이 퇴직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퇴직금 제도가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퇴직금은 없고 퇴직수당이라는 제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보험료를 9%포인트를 더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하면 이제 급여 수준의 차이는 2015년 개혁으로 완전히 같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시죠? 연금개혁 대안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연금개혁 안을, 내가 안을 내놨죠. 하나는 제도를 바꾸지 않는다. 현행대로 유지한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초연금만 올린다. 세 번째로는 노후소득 강화, 오히려 급여 소득 대체율을 높이겠다. 45%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0% 높이겠다는 네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정부가 연금개혁을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했습니다. 뭐냐면 네 가지 개혁 대안 중 현행 유지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자꾸 안 했다고 하는데 네 개의 안을 내놓고 첫 번째 안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1안이나 2안으로 갔다면 연금을 계약시켰기 때문에 안 한 것이 고마운 겁니다. 그리고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 원 올리는 건데 이거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실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안, 2안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4만대로 했다면 보험료율이 12%까지밖에 안 올리는 건데 결국은 요렇게 적립기금 고갈연도가 5년 정도 길어지고 그냥 고갈되어 버립니다. 거기다가 부가방식 보험료라고 해서 보험료 만약에 적립기금이 고갈되면 올려야 될 보험료율은 이렇게 높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개혁을 포함해서 우리가 국민연금개혁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금운용체계,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기초연금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퇴직연금제도 사실 우리나라의 보험료 수준으로는 8.33%니까 2021년 기준으로 퇴직연금에 불입된 보험료는 50조 원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보다도 더 높아졌습니다. 작년에 2021년 기준으로. 그만큼 퇴직금의 연금이 기능이 커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험료가 8.33%인데 상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보험료 9%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적립금이 지금 몰리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퇴직연금으로 연금을 받는 사람은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부담은 엄청나게 하는데 연금 기능,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연금개혁 하더라도 소득보장 개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 생각해야 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저성장 국면과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연금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은 결국은 내는 것과 받는 것을 일치시키는 아까 1.88배를 받는 구조를 1배로 바꾸는 것이 연금개혁의 기본 방향이고 모든 서구 유럽의 공적연금개혁의 기본 방향도 부담과 급여를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 방향의 개혁을 이미 완성을 했고 일본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보험료가 18%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죠. 우리나라는 9%밖에 안 되는데 아까 보셨지만 일본의 그 소득 대체율이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료를 18%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정도까지 올려야 균형이 된다는 걸 갖다 그냥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금개혁 방안은 이제 보험료율을 올린다든지 급여율을 낮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걸 모수개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재정 방식 소득 분배라든지 제도 통합 이런 것까지 하면 이것은 구조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연금개혁에서 구조개혁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딱 두 가지만 하면 우리 2030 세대가 사망할 때까지 100세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금제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는 뭐냐?
연금보험료 9%를 17% 수준으로 올려야 되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걸 68세까지 높여야 됩니다. 물론 17%로 보험료 올리는 갑자기 올리는 건 아니고요. 이 정부 기간 동안에 5년 동안에 해야 될 일은 단 2%포인트만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2%씩 4번만 올리면 17%가 됩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2033년에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38년부터 66세, 2043년부터 67세, 2048년에 68세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사실 현재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 65세로 바꾼 것도 1998년도에 이미 계획한 겁니다. 왜 미리 계획하느냐? 미리 국민들이 아셔야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올라가야 될 보험료가 요게 지금 올라가는 선입니다. 만약에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면 17%까지만 올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17% 이상의 보험료를 올리는 제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17%가 바로 낸 것만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17% 이상 보험료를 올리면은 낸 것보다 더 못 받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제도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결국은 낸 것만큼 받는 구조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낸 것만큼 이상으로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연금개혁의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아시겠지만 1988년도에 연금제도 처음 시행할 때 기대 수명이 70세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82세고 오늘 2020년 기대 수명이 발표됐는데 83.5세입니다. 1988년에 비해서 몇 세가 늘어났습니까? 13세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연금을 받는 기간이 늘어난 만큼 재정 적자가 더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급 개시 연령도 딱 3세 정도는 더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평균 수명의 연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현재 40만으로 현재 윤석열 정부가 올리겠죠. 그렇지만 이걸 그냥 그대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은 기초연금 소득비 연금 형태로 바꾸든지 최소보장으로 바꾸든지, 이게 이제 스웨덴식은 최소보장이고 일본식이 기초연금과 소득비연금으로 2009조로 가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도에 연금개혁할 때 어중간하게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70% 국민한테만 지급하면서 또 정액으로 지급하는, 그러니까 노인빈곤 효과는 높지 않으면서 돈은 많이 드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영연금제도 통합 여부, 국민연금과 통합 여부, 이건 나중에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답변을 미루고요. 어떻든 국민연금 보험료 올라가는 수준만큼, 그리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올라가는 만큼 직영연금도 똑같이 개편하면 됩니다. 개혁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금개혁은 이런 복잡한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구조 고령화, 재정 문제, 인적 국가가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기존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재정적인 임팩트라든지 정치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현재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압박이 있고요. 그 다음 정책 환경으로서 여야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계층 구조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특히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것, 그 다음 국내 정치 제도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연금개혁 주체가 전략적 의사결정을 해서 이런 방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금개혁과 이해관계자는 정당, 시민사회단체, 정부, 국제기구 등 굉장히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례 공무원 연금개혁, 2차례 연금개혁이 국민연금개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의 특징은 보험료를 올리는 방향으로, 급여 수준은 가능한 안 낮추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마지막 4차 개혁할 때 우리가 이제 연금 지급률을 처음으로 떨어뜨렸죠. 국민연금개혁은 공무원 연금개혁하고 다르게 보험료율은 9%로 그냥 둔 상태에서 지급률만 계속 낮추는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70% 하던 걸 60%로, 60% 하던 것을 40%로 2차 개혁할 때 낮추고 있고, 더 이상
이제 낮출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왔죠.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은 명확한 거죠. 지급률을 더 이상 낮출 수는 없다. 급여율을 낮출 수 없다.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향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연금개혁은 김영삼 대통령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박세일 수석이 그 특명을 내려서 연금개혁을 했었고,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종범 수석, 문영표 장관, 그리고 저가 세 사람이 같이 연금개혁 개선개혁단을 갖다가 만드는데 참여했고, 그래서 두 번째 안 이것을 갖다가 주장했습니다. 기초연금 플러스 소득연금 구조. 그래서 그렇지만 정부는 이 모수개혁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3% 올리고 보험료율을 그대로 두는 안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뭐 DC형 이거 굉장히 민영화라는 욕을 보일 수 있는 그 답안도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부분은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 2009조로 가자는 것이었는데, 마지막에 정치적으로 그냥 이거 다 제도개혁기획단이 논의한 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연금 지급 개시 인력만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소득 대체율 10%포인트 낮추는 대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2차 개혁은 바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개혁안은 이겁니다. 보험료율을 15.9%까지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10%포인트 떨어뜨리는 모수개혁안이었습니다. 이것을 저지한 정당이 바로 우리 당입니다. 우리 당에서 적극 저지해서 이거 뭐 재정 안정화 해야 된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인 빈곤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게 우리 당의 입장이었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표가 이런 기초연금 주장을 해서 우리 당이 단순히 보수적인 정당이 아니라, 보수적인 그냥 연금 깎는 정당이 아니라 기초연금에 대해서 걱정하고 노인 빈곤에 대해서 걱정하는 정당임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결국은 합의해서 기초연금제도 10만 원, 70%에게 7만 주는 안, 소득대체율 40%로 낮추는 이 개혁안이 또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 우리 비대위원장님이신 주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이 연금개혁 공무원연금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금제도 일원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과 노동조합 쪽에서는 모수개혁을 주장했죠. 그렇지만 결국은 연금개혁 방향을 소득대체를 깎고 보험료율을 18% 올리고 5년간 연금 동결, 그러니까 연금을 동결한 역사가 처음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올리는 걸 갖다 못하도록 이렇게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기간 동안에 물가가 너무 안정이 돼가지고 6%밖에 못 깎았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계산할 때는 소비자 물가 3%씩 있어서 한 15%까지 깎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연금개혁 필요성이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금개혁의 어려움은 사실은 현재 우리 당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고 있지만 야당은 노후소득 보장성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노후소득 보장 문제는 현재 문제고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는 미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057년에 고갈된다고 하지만 2057년까지 적립기금이 있다는 것도 그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합의를 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그리고 세대 간 재분배, 세대 내 재분배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연금제도는 저축성과 보험성, 분배성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것인데, 국민연금은 이 세 개가 다 결합된 종합적인 연금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요거밖에 없는 거죠. 분배성만 있는 거죠. 그래서 분배성 부분이
바로 국민연금의 분배성하고 경합되기 때문에 구조적 조정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그 켄트 웨버 교수가 정리한 것인데, 정부 여당이 어떻게 할 때에 대해서 야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을 갖다 보여준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야당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정부 여당이 상대 정당에게, 야당에게 함께 개혁하자. 함께 개혁하자. 라고 요구하면 수용하거나 반대하든가 둘 중 하나겠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원내대표님하고 정책위원장님께서 이 두 번째 방안에 대해서 푸시를 해서 야당으로부터 어떻든 연금개혁 특위를 만드는데 합의했습니다. 다른 일반 신문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언론에서는 우리 정부가 100일 돼도 아무것도 안 했겠다고 하는데,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 이 자체만 해도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한 발짝 뛰기가 힘든 것인데 그 한 발짝을 뛴 겁니다. 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자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냥 혼자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혼자 하는데 야당한테 좀 같이 할래 하면서 혼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의 연금개혁은 가능했습니다. 이제 현재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니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묵인하든지 안 돼 할 거 아닙니까? 이러면 연금개혁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독으로 하면서 그냥 야당한테는 계속 비난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에 동의하는 아주 굉장히 합리적인 야당이 있다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 방안밖에 없고, 그 두 번째 방안의 첫걸음이 이미 시작됐다 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적연금개혁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국회에서 이 연금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중요한 것은 투명한 합의 과정과 팩트에 기초한 상대방에 대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그 위에서 연금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금개혁특위가 여야 국회의원 6명씩 플러스 1 해서 13명의 연금개혁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민간기구를 구성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개혁 로드맵, 이 국민들과 함께하는 과정입니다. 협의하는 과정, 개별 과정을 검토하고 협의하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국민과 함께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연금개혁을 성공할 수도 있고, 연금개혁과 관련된 주도권을 가지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책임지는 정당으로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특강을 마치고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예, 김상훈 의원님 먼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김용화 교수님 특강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통과되고 나서 세종시에서 우리 당이 선거에 이겨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주요 유권자인 세종시에서는 늘 저쪽 당이 이겨왔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겨우 세종시장이 우리 당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보수파 정당은 늘 집권하면 연기금 저금통에 돈을 계속 적립하는 그걸 하는데, 정권이 절로 넘어가면 그 저금통 깨뜨려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이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지금 고용진흥기금 바닥이고, 건강보험재정 박근혜 정부에서 24조 모아놓은데 저기서 10몇 조를 들어갔습니다. 2057년에 고갈이 예상되는 이 연금을 우리 당이 다시 드라이버를 거는 데는 저는 완급 조절과 국민들 정서를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더 내고 덜 받거나 더 내고 늦게 받는 이 개혁안,
좋아할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 성공하는 정부 되려면 다시 우리 당의 후보가 다음에 대선 당선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권 다시 넘어가면 아무것도 남아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금개혁 특위가 정말 잘 발족하고 스타트를 했지만 연금개혁안의 내용은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완급과 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좀 정서를 충분히 헤아리는 그런 개혁 행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의견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김상훈 의원님 말씀 100% 오롯이 말씀이시고요. 전혀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연금개혁 하려고 하면 표 떨어진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일반적인 정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022년 8월 25일 시점으로는 연금개혁을 안 한다고 하면 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연금개혁이 표가 떨어질 때는 언젠가 하면 연금개혁에 합의하는 순간입니다. 연금개혁을 시작하는 순간에는 연금개혁 표가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연금개혁을 안 하면 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금개혁을 일단 시작은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합의는 어차피 여야가 아까 제가 연금개혁과 관련된 정치적 그 상반관계를 말씀드렸듯이 우리 홀로 연금개혁안 통과시킬 수도 없죠. 여소야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대 야소 국면 나중에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가 대승해서 여대 야소 국면이 되더라도 홀로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연금개혁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합의안에 대해서 여와 야가 함께 국민들로부터 부담을 같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개혁을 여야 합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박수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예, 박수영 의원입니다. 교수님, 평소에도 강의 많이 들었습니다만 오늘 강의 더 잘 정리된 상태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거 하나 하고 좀 큰 거 하나 하고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험료율이 OECD 평균이 18.1%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17%로 가야 되는 이유, 즉 1.1% 차이 나는 게 제가 OECD 평균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17%를 선택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연금개혁은 김상훈 의원님 말씀 같은 정치적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래 세대를 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급 개시 연령을 저렇게 자꾸 뒤로 늦추면 요새 민간에서는 사오정이라 그래서 일찍이 그만두는 사람도 많이 나오는데 68세에 근데 연금 개시한다, 70세에 연금 개시한다 이래가지고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우리 사회가 케어할 것인지 그 부분이 제일 큰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박 의원님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고요. OECD 평균이 18.1%이라는 것은 우리가 9%니까 그것까지 평균해서 18.1%니까 실제로는 OECD 대부분의 국가가 한 20%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왜 17%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소득 대체율이 OECD 다른 국가보다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낮기 때문에 보험료를 좀 낮게 가도 된다. 그래서 OECD 국가들은 한 20%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연금을 너무 많이 깎아놨기 때문에 17%만 가도 2100년까지 지속 가능한 것으로 제가 재정 추계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고 아마 국민연금공단 추계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7세, 68세로 늦추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업 개시 연령을 늦출 때는 이와 함께 제도를 하나 더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년 제도가 60세로 돼 있는데 지금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우리나라 지금 이미 62세로 됐잖아요. 벌써 2세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은퇴 연령은 55세인데 그렇지 않아도 소득과 관련된 크레바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정년의 연장과 같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연금 지급 개시 연령과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질 때는 정년을 같이 연장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정년을 연장시키면 청년 실업률 문제가 해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률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떨어질 때 직업 우리 그 정년도 연장시켜야 되고 직업 개시 연령도 늦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가능한 거죠. 결국은 그런데 다행히 2005년도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청년 수가 이제 2025년이 되면 2005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2025년 되면은 노동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출산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청년 중에서 일자리 찾는 인구가 감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 4, 5년만 앞으로 한 3년만 있으면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청년 실업률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일본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도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저출산 결과로서 청년이 줄고 그래서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제로입니다. 걱정이 없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일본 가서 취업할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한 4, 5년 정도 되면 청년 실업률이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불가피하게 정년 연장해야 됩니다. 왜? 일자리가, 우리 중고령층이 더 일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는 여성 고용률이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저출산 한다니까, 앞으로 노동력이 없어지네, 걱정했다가, 다음날 되면은 청년 실업률 아직도 높은데 어떻게 하나? 하루에 한 번씩, 청년 실업률 걱정했다가, 노동력 걱정했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건사회연구원장이 있을 때 철저히 분석해 왔더니 지금 저출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는 2035년 이후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에 세 가지 버프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 실업, 두 번째는 낮은 여성 고용률, 세 번째는 중고령층의 낮은 조기 은퇴. 이 세 가지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 버프가 있어요. 그 버프로 2035년까지는 무조건 견딥니다. 2035년 이후에는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가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타임 시리즈를 보면서 우리가 청년 실업도 걱정하고 일할 사람이 없는 것도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지금 시간과 일정이 많이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김 의원님 질문 짧게 해주시고, 질문이 너무 깁니다. 질문 짧게 해주시고, 답도 가능하면 짧게 해주시고, 보다 심도 있는 대화를 위해서 다음에 김 의원님 주체로 세미나 한번 하시고요. 그거 안 합니다. 네네. 교수님 어려운 내용을 쉽게 잘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런 어려운 주제는 국회는 표 계산을 해서 여야가 계속 핑퐁을 할 우려가 높다. 근데 이거야말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서 반드시 윤석열 정부 내에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방법으로 국회가 연금특위도 가동되니까 이것이 헌법 72조의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민투표에 붙이는 게 해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만약에 여야 합의만 되면 국민투표 붙이는 거 관계없이 그냥 법안 통과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안은 뭐 국가 안위 부분도 있지만 이 결국은 야당이 반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그냥 야당이 아닙니다. 인구의 절반씩
여야가 나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50% 국민은 그냥 야당이 반대하면 다시 따라서 반대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 하에서 국민투표 자체가 무리일 수 있고요. 어쨌든 어렵다 하더라도 정말 힘들다 하더라도 야당을 하나하나 설득해가면서 합의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문 받지 않고 두 번째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김용화 교수님께 감사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한 10분